자,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그린들하고 너무너무 고생하셨습니다. 부동산에 대한 강제 집행과 가압류의 효과. 일단 제목만 들어도 마음이 좀 불편해집니다. 법학 지문을 모두가 어려워하죠. 그래서 저는 또 법대 출신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께 이 지문에 대해서 아주 낱낱이 또 분석을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당연히 강제 집행하고 가압류의 어떤 개념과 그리고 뭐 특히 이제 여기에서 우선 변제 뭐 이런 게 좀 나왔었죠. 그래서 그런 어떤 그 순서, 어떤 그 물건에 대한 권리, 물권, 채권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들도 제가 좀 정리를 해드릴 건데 잘 들어보시고 여러분들이 이 글에 대한 내용뿐만 아니라 앞으로 법학 지문이 나왔을 때는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에 대한 인사이트도 오늘 좀 얻어가시기를 바라면서 시작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6평날이었죠.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시험 보느라고 너무너무 고생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굉장히 지금 몸과 마음이 지쳐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지쳐있는 와중에도 문제를 풀고 영상을 이렇게 시청해 주시는 것 저 정말 대견하게 생각하고 깊은 리스펙을 보내고 있습니다. 자, 한번 같이 한번 가보시죠. 채권은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특정한 행위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그죠? 제가 앞부분에 보면은 밑줄을 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도구들도 많이 사용하지 않았어요. 기호도 많이 표시를 하지 않았죠. 저는요, 여러분들께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일문단을 읽을 때는 우리가 허겁지겁 정보를 처리해서는 안 돼. 채권은 고마워요. 채무자는 고마워요. 금전채권은 고마워요. 이러면서 정보를 허겁지겁 받아 먹으실 게 아니라 계속 얘기해봐. 너가 지금 나한테 채권을 얘기하는 이유가 뭐니? 즉 채권에 대한 개념을 얘기하고 있을 때는 채권 자체가 중심 화제라기보다는 이제 중심 화제가 나오기 위한 어떤 빌드업의 단계인 경우가 상당히 많죠. 일문단에서 여러 가지 정보들을 얘기하면서 진짜 하고 싶은 말들로 이제 어떤 귀결을 시키는 거죠. 채권은 뭐고 금전채권은 뭐야 이런 식으로 쭉 다 설명을 한 다음에 그렇게 이 채권을 가지고 있는데 그 사람이 돈을 안 갚을 때 강제 집행을 신청할 수가 있어 라고 얘기하면서 중심화제인 강제 집행을 뒤에서 꺼내는 거죠. 요런 구조가 많기 때문에 우리가 시작하자마자 여기에 있는 모든 개념들에 막 힘을 주면서 허겁지겁 가시면 안 된다는 거야. 쭉 다 읽어보면서 채권이라는 것은 권리구나, 그치? 그리고 금전의 지급을 요구할 수 있는 채권은 금전채권이구나. 금전채권 왜 가지겠어? 왜 내가 그 사람한테 금전의 지급을 요구할 수 있겠어? 깡패야? 이럴 때는 내가 그 사람한테 돈을 빌려줬을 때겠지. 내가 그 사람한테 돈을 빌려줬으면 내가 아주 정당하게 그 사람한테 금전을 지급 요구할 수 있겠지. 갚아라 이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쭉 앞에서 어떤 채권과 기본적인 법학 개념들을 빌드업을 쭉 한 다음에 마지막에 강제 집행이라는 중심화제를 얘기를 합니다. 채권자가 스스로 채무자의 돈을 가져갈 수는 없다. 즉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돈을 갚지를 않아. 그럼 가서 두드려 패고 돈을 가져올 수는 없고 법원의 도움을 통해서 강제 집행을 신청할 수가 있다 이런 말을 하는 거야. 그쵸? 그래서 자 여기에 무심하게 이제 어떤 단서들 그쵸? 이런 걸 잉여 정보라고 하는데 잉여 정보가 좀 나오는데 강제 집행은 채무자가 반대하더라도 실시할 수는 있다. 이런 잉여 정보들이 선지로 구성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쵸? 일반 채권자 채무자의 승낙을 얻어야 한다? 아닙니다. 여러분 돈을 안 갚은 놈한테 내가 이제 돈을 받기 위해서 강제 집행을 신청을 하는 건데 강제 집행을 신청하면서 내가 그 돈을 안 갚은 놈의 승낙을 얻어야만 한다 그러면 이건 어폐겠죠. 그러니까 채권자에게 돈을 받기 위해서는 채권자의 승낙 없이 강제 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정리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일문단에서 중심화제를 강제 집행으로 잡았으면 전개 방향에 대한 추론을 좀 해보면 좋겠어요. 자, 여러분들 좀 적어놨으면 좋겠어. 서두에서 우리가 반드시 가져가야 할 두 가지, 서두에서 해야 할 행동 두 가지는 첫 번째 중심화제를 파악하는 것, 두 번째는 그 중심화제로 인한 전개 방향을 추론해보는 것 이렇게 두 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개 방향을 한번 추론을 해보자면 강제절 집행 절차의 구체적인 내용 요게 되겠네요. 그쵸? 그리고 뒤에도 이제 경매 절차가 나오니까요. 그리고 재산의 종류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이 어떤 그 강제 집행 절차의 구체적인 내용이 달라지는데요. 일단 강제 집행 대상이 부동산이면 경매 절차를 거쳐야 한다. 여러분들이 그러면 어떤 생각을 좀 해야 되냐면 부동산이 아니면 재산의 종류는 부동산이 아니고 또 뭐가 있는데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우리가 재산의 종류는요 크게 두 가지입니다. 부동산과 동산이에요. 우리가 많이 들어본 말이죠. 특히 부동산은 우리가 많이 들어봤어요. 동산은요 움직일 수 있는 재산을 얘기합니다. 움직일 동자에 재산 산자인 거예요. 그래서 움직일 수 있는 재산 휴대폰도 될 수 있겠고요. 뭐 자동차부터 시작해가지고 옷
뭐 이런 모든 것들이 동산인 겁니다. 움직일 수 있는 재산인 동산과 부동산 아닐 부자를 써서 움직일 수 없는 재산 부동산까지 정리를 하시고, 움직일 수 없는 재산 집이나 땅이나 건물 같은 경우에는 경매 절차를 통해서 우리가 강제 집행을 할 수 있다. 그렇죠? 그래서 강제 집행하는 게 뭐겠어? 그 집을 강제적으로 집행해서 뺏어오는 거겠죠. 왜? 내 돈을 안 갚았으니까 대신 그 부동산을 통해서 나의 채무를 변제를 받는 거겠죠. 그래서 자, 밑으로 한번 내려가 볼게요. 경매 절차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이 경매 절차의 어떤 과정, 그죠? 과정에 대해서 우리가 쭉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문장에 밑줄 치지 마세요. 모든 문장에 밑줄 치는 순간 그 밑줄은 기호로서의 기능을 잃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쭉 읽으면서 넘버링을 하는 거죠. 절차니까 이 절차의 순서에 대해서 넘버링을 하는데, 거기에서 이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실제 순서하고 문장 순서는 다를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이겁니다. 제가 지금 넘버링을 해놨는데, 자, 1, 2, 3이 어때요? 서로 완전히 중구난방이죠. 오히려 확정 판결 뒤에 나오는 문장, 이 문장 순서하고요 실제 경매 절차의 순서가 다른 거죠. 확정 판결이 맨 이 뒤쪽에 나오는데 오히려 공적 확인의 이전에 확정 판결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글을 쭉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결국에는 실제 순서, 그러니까 이 문장 순서하고 실제 경매 절차의 순서가 다를 수 있다는 것에 언제나 유의를 좀 하셔야 된다라는 걸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절차나 순서가 나오면 그냥 여러분들이 순수하게 순진하게 문장에 써 있는 대로, 문장이 전개되는 대로 순서를 가져가지 마시고 이 절차가 좀 문장 순서하고 실제 순서가 다를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좀 하셔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쭉 읽어보면 먼저 확정 판결을 좀 받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 확정 판결을 통해서 채권의 존재, 누가 봐도 나는 저 사람한테 받을 돈이 있어 라는 것이 공적으로 확인되면, 공적으로 확인된다는 얘기는 모두에게 공식적으로 확인이 된다는 얘기예요. 공적 확인이 이루어지면 경매 신청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경매 절차가 개시가 되는 것이고,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한다? 목적물의 현상을 그대로 유지하기 위한 조치를 압류라고 한다. 그럼 압류는 실제로 이제 경매의 물건을 붙이기 전에 경매를 우리가 할 수 있게 그 목적물을 그대로 보존하는 것을 압류라고 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 부동산을 가지고 이제 경매를 해야 되잖아요. 경매는 뭡니까? 시장에다가 파는 거죠. 낙찰가에다가 파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 물건을 팔기 전에 일단 물건을 그 자체로 보존을 좀 해놔야 된다는 거야. 그게 압류가 되는 거겠죠. 자, 그래서 압류 등기를 합니다. 그지? 압류 등기를 기록하는 방식으로 압류가 이루어진다. 즉, 이 압류와 압류 등기는 같은 말로 보셔도 무방하겠고요. 압류가 이제 되면 어떻게 했습니까? 그래요. 현상을 그대로 유지하기 위한 조치. 목적물의 현상. 이 목적물이 여기서 건물이나 땅, 그죠? 이런 부동산이 되겠죠. 압류 등기가 끝나면 이제 기다렸다가 압류된 물건이 팔립니다. 그게 뭡니까? 매각 절차가 되겠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매각 절차를 쭉 진행한 다음에, 그렇죠? 뭐 매수인으로 선정하고 이 매각 절차가 나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매수인은 물건을 사는 사람이죠. 부동산을 사는 사람이 될 거예요. 이 사람이 가액, 그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하면 소유권 취득하게 되고, 이에 따라서 원래 채무자 돈을 안 갚아서 지금 강제 집행이 된 그 물건의 원래 주인이겠죠. 채무자의 소유권은 소멸하게 되면서 새로운 소유자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새로운 소유자가 이제 그 경매 목적물을 산 것이고, 이 돈이 이제 생겼잖아요. 이 돈은 채무자에게 가는 게 아니고 어떻게 누구한테 가는 겁니까? 강제 집행을 이제 했던, 우리가 이유를 생각해 보면 되겠죠. 이 채무자가 돈을 안 갚았기 때문에 강제 집행이 지금 일어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채무자한테 돈을 빌려준 채권자들이 이 강제 집행으로 인한 매각 대금을 가지게 된다. 채권자들이 나눠 가지게 된다. 채권자들이 나눠 가지게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되겠네요. 자, 그러면 이제 경매 절차가 끝나면 뭐 하는 겁니까? 배당 절차를 하는 겁니다. 배당 절차는 어떤 겁니까? 채무자가 갚지 않았던 그 금액을 지금 부동산을 매각해서 마련을 했잖아요. 그럼 이제 그 금액을 채권자들에게 배당해주는 절차가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여기에서 뭐라고 정리가 되냐면 원칙이 안분배당이래. 안분배당의 예시가 쭉 나왔으니까 여러분들이 곰곰이 좀 봐야 됩니다. 안분배당은 뭐냐면요, 예를 들어서 이 채무자가 돈을 빌린 사람이 10명이나 돼. 완전히 여기저기 돈을 빌렸나 봐. 그래서 10명에게 돈을 빌려줬다면 그들에게 아주 공평하게 얼마씩 이 경매대금, 그쵸, 이 낙찰가, 그치, 이 매각대금을 그들에게 공평하게 나누어 주는 것, 그게 안분배당입니다. 그쵸?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뭐 먼저 내가 돈을 빌려줬으니까 나부터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나부터 이제 받아야 돼 돈을. 어떤 채권자 입장에서는 야 나는 10억 빌려줬고 넌 1억 빌려줬으니까 나부터 받아야 돼. 10억부터 받아야 돼. 아니면 또 어떤 사람은 거꾸로 야 너는 10억이나 빌려줬지 나는 1억밖에 안 빌렸으니까 1억밖에 안 빌려줬으니까 아니 나부터 좀 줘. 1억밖에 안 되잖아. 이렇게 싸울 수가 있는데 원칙은 뭡니까? 안분배당이야. 안분배당은 각 채권자들은 각자의 채권에 비례하여 배당을 공평하게 받는 거야. 이게 뒤에 나오겠지만 예를 들어 채무자가 이 부동산을 매각함으로써 뭐 10억이 생겼다고 합시다. 10억. 이 10억을 이제 채권자들한테 갚아야 돼. 그럼 어떻게 갚느냐? 채권자들이 돈을 빌려준 비율이 있을 겁니다. 그 비율에 따라서 나눠주는 겁니다. 뭐 그쵸? 그래서 제가 뭐 간단한 예시를 좀 들어드리면 예를 들어 이게 10억이 있어요. 10억. 10억이 있고 그 다음에 이 10억을 지금 매각대금으로 받았어. 부동산을 경매에 붙여서 10억이라는 매각대금이 생겼어. 그러면 예를 들어서 채권자 A, B, C가 있다 칩시다. 채권자 A, B, C가 있어. 근데 이 채권자 A는 채무자한테 예를 들어서 100억을 빌려줬어. 이렇게 할게요. 50억을 빌려줬어. B는 20억을 빌려줬어. C는 30억을 빌려줬어. 이렇게 빌려줬다라고 하면 자 지금 10억이라는 금액이 부동산이 팔리면서 생겼단 말이지. 그럼 얘를요 A, B, C한테 안분배당으로 갚는 거야. 요렇게 얼마 안 되지만 어쨌든 갚아야 될 거 아니겠어? 그러면 A한테 얼마야? 그래 비율에 맞춰서 A에게 5억을 갚는 거고 그럼 이제 A는 받을 돈이 45억이 남은 거네. 5억을 갚는 거고 그 다음에 B한테 2억을 갚는 거고 그러면 B는 이제 18억 남은 거네. C한테 3억을 갚는 거야. 27억 남은 거네. 이런 식으로 채무자는 뭐 경매를 통해서 자신한테 돈이 생길 때마다 자기한테 돈을 빌려준 채권자들한테 공평하게 안분배당으로 갚는 거야. 근데 여기서 예외적으로 담보물권자는 뭘 가진대? 우선 변제권을 가진대. 제가 만약에 여기서 담보물권에 대해서 아주 깊게 설명을 시작하면 1시간이 뚝딱이기 때문에 그건 나중에 제가 여러 가지 뭐 어떤 특강이라던가 어떤 다른 어떤 마라톤에서 제가 정리를 좀 해드릴 거고 일단 간단하게 말씀을 좀 드리자면 먼저 이 부동산에다가 나는 자 예를 들어서 요 부동산에다가 따로 담보를 설정해 놓는 경우가 있어요. 이 10억짜리 부동산을 팔아가지고 10억의 매각대금을 받은 거잖아. 근데 이 부동산에다가 미리 자신이 이 50억을 빌려줬고 만약에 너가 이 50억을 안 갚으면 나는 여기에 있는 부동산을 통해서 이 50억을 보전받겠어 라는 약속을요. 요 부동산 문서 등기라고 하거든요. 등기 권리증에다가 미리 써놓는 사람이 있어. 담보물건으로. 그냥 돈을 빌려준 게 아니라 이 부동산을 담보로 해서 돈을 빌려준 사람이 있단 말이야. 너 만약에 내 50억 안 갚으면 너 10억짜리 부동산 완전 내 거 되는 거야? 이거를 미리 등기증에다 써놓은 사람들을 담보물권자라고 해. 그럼 그 사람들은요. 이 사람은 그냥 일반 채권자야. 그냥 20억 30억 준 다음에 이 담보물권은 설정을 안 해놓은 거야. 이 부동산에 대한 담보물권. 그러면은 얘네들은 그냥 이렇게 안분배당을 받는 거고 여기 있는 A는 만약에 담보물권을 설정해놓은 담보물권자라면 이 부동산에다가 써 있을 거야. 이 부동산에 있는 이 등기권리증에 만약에 A의 50억을 안 갚으면 이 부동산은 A 거다라고 써 있을 거란 말이야. 이게 담보물권이야. 담보물권을 설정해 놓으면 이 10억의 매각대금은 어디로 가는 겁니까? 전부 A한테 우선 변제를 해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A가 너 만약에 내 돈 안 갚으면 여기에 있는 이 부동산을 매각해서 내 어떤 그 채무를 너가 빌린 채무를 충당하는 거야. 이렇게 미리 약속을 해놨기 때문이지. 그런 약속 없이 그냥 돈을 빌려준 사람은 후순위로 밀리고 항상 받을 때 안분배당으로 자신이 빌려준 비율에 따라서 배당을 받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안분배당과 우선변제권을 이해를 하시는 거고 이 우선변제권을 가지지 못한 자들은 어쩔 수 없어. 일반 채권자는 이제라도 채무자가 수중의 재산을 처분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가압류를 좀 해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거는 압류하고는 또 다른 거죠. 압류 말고 일단 가압류야. 가압류는요 등기가 맞춰지더라도 목적물에 대한 처분은 가능해. 이 차이를 잘 봐야지. 가압류는 처분 자체는 가능한데 아까 있는 압류는 뭐였죠? 압류 같은 경우는요
목적물의 현상을 그대로 유지해야 돼. 처분도 불가능해지는 거야. 예를 들어서 내가 채무자야. 근데 법원에 압류가 들어왔어. 그러면 나는 내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을 손도 못 대. 그냥 이제부터 이 부동산은 좀 있으면 경매에 넘어갈 거니까 그냥 그대로 내가 손도 못 대고 그냥 버려야 된단 말이야. 아 그래 이것들로 이제 경매 시작되면은 내 부동산 가지고 채권자들이 다 나눠 먹겠다. 아우 하고 끝이야. 근데 가압류는 뭐야? 일단 어떤 채권자가 내 부동산에 가압류를 해놔. 그러면 이 가압류는 언젠간 이제 경매가 개시될 거다라는 표시를 의미하고 그래도 내가 이 물건을 어떻게 하는 거야? 어디다가 팔거나 목적물의 현상을 좀 바꿀 수는 있어. 압류랑은 좀 다르죠. 압류는 이제부터 내가 가진 부동산 아예 손도 못 대는 거고 가압류는 채권자가 내가 채무자라는 입장에서 채권자가 나한테 압류를 좀 해놨으면 가압류를 해놨으면 이제 내가 가지고 있는 매매 목적물에 가압류가 걸려 있으면 채무자 입장에서 팔 수는 있지만 어쨌든 이 목적물은 언제든 경매를 개시할 수 있는 상태다라는 찜은 돼 있는 거야.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물건을 사는 사람, 이 채무자한테 이 물건을 사는 사람은 어떻겠어? 가압류를 표시를 볼 거 아니야. 그러면 이거 가압류 돼 있어요? 그럼 조금 있으면 채권자가 경매 개시를 하면 이거 가압류에서 압류를 신청을 하면 가압류에서 진짜 압류가 되고 그럼 경매로 넘어가겠네요. 나 이 물건 안 살래.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가압류가 걸려 있을 때는 물건을 사는 사람들도 그 가압류가 걸려 있다는 것을 고려해서 물건을 사든가 하겠죠. 그래서 가압류는 채무자가 수중의 재산을 처분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인데 아예 재산을 이제 처분하는 거를 아예 막는 건 아니고 처분을 해도 언제든 그 가압류를 마친 채권자는 언제든 그 이제 부동산에게 강제집행 대상 부동산임을 주장할 수가 있다. 누구에게? 그 부동산의 소유권을 가압류 뒤에 취득한 자에게. 이런 식이겠죠. 자, 다만 가압류를 해도 뭡니까? 이거는 어떤 그 담보물권과는 다르게 일반 채권자로서의 지위만 인정되므로 안분배당만 받을 수 있을 뿐이다. 다만, 그치? 가압류 등기가 마쳐진 후에 그 대상의 부동산에 대한 담보물권을 취득한 자, 그러니까 가압류 등기보다 뒤에 담보물권을 취득한 자는 가압류를 한 채권자에 대해서는 우선 변제권을 주장할 수가 없다까지 정리하시면 이제 이 문제가 해결이 되겠죠. 여러분들 얘는 아주 복잡하지만 차근차근 한번 보시고 저한테 따로 질문을 꼭 해주시기를 바랄게요. 한번 우리가 볼게. A는 채무자야. 그 다음에 이 X부동산의 소유자인데 이제 좀 있으면 경매 목적물로 넘어갈 거야. 여기까지만 읽어도 우리가 이 지문의 내용을 보면 이제 A가 돈을 못 갚는다는 거 알겠지? 못 갚을 거야, 놈이. B, C, D에게 2억씩 돈을 빌린 거지. A가 빌렸어요. 이들 중 B는 담보물권을 설정했어. 그러면 일단 이 X부동산이 경매로 넘어가면 누가 먼저 돈 받는 거야? 담보물권을 설정해 놓은 B가 먼저 돈을 받는 거야. B한테 우선 변제권이 있는 거죠. 그러면 B만 담보물권 설정해 놨어. CD는 설정 안 했어. 그러면 얘는 예외적으로 B는 우선 변제권이 있는 거고 CD는 어떻게 받아야 돼? 안분배당을 받는 거겠죠. 그러면 경매 절차가 진행됐어. 3억 원이라는 게 나왔네. X부동산은 3억이네.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B가 일단 우선 변제권이 있으니까 2억을 다 받는 거야. 그쵸? 이 2억씩 돈을 빌렸다라고 하니까 그러면 3억짜리 아파트에 B는 야 내가 빌려준 2억 다 내놔. 내가 이 X부동산에 대한 담보물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2억 다 받는 거고. 그러니까 담보물권이 안전한 거지. 항상 그래서 돈을 빌려줄 때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부동산에다가 담보물권을 설정을 해놔야 우선적으로 내가 돈을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가 생긴다는 거야. 그쵸? 자, 그 다음에 CD는 뭡니까? 안분배당이니까 각각 2억 원씩이니까 얘네들은 사이좋게 5천씩 받아야지 뭐. 3억을 지금 X부동산이 3억으로 팔렸으니까 이 3억에 대한 거 우선 2억 먼저 B가 받아가야 되고 그럼 1억 원밖에 안 남았으니까 CD는 각각 2억. 얘네들의 비율은 똑같으니까 A에게 돈을 빌려준 비율이 똑같으니까 5천씩 받아가면 되겠네요. 그러면 CD는 얼마 남았어? 아직도 1억 5천씩 더 받아야 되는 상황이란 말이야. 그치? 그래서 자 이렇게 정리해보면 CD 모두 가압류를 안 했으면 각각 5천씩 밖에 못 받지. 어떻게 1억 원씩 받아? B가 2억 가져가면 1억 밖에 안 남는데 1억 원씩 받을 수가 없죠. 자 2번 같은 경우가 굉장히 어려웠는데 쉽게 생각해보면 C가 가압류 한 다음에 B가 담보물권을 설정했어. 그럼 B는 적어도 C한테는 자신의 담보물권의 우선 변제를 주장을 못한단 말이야. 그러면 C한테는요 원래 C의 안분배당으로 치자면 3억 중에 1억은 C 거잖아. 그러니까
얘네들도 2억씩 다 1대1대1로 빌려줬으니까 지금 받은 돈이 3억 원이니까 그치? 그러면은 비율로 따지자면 1대1대1로 얘네들이 3억을 나눠 먹어야 되는데 C한테는 자신의 우선 변제를 주장할 수가 없는 거야. B가. 그러니까 C 목인 1억은 줘야 돼. 그쵸? 그 다음에 대신 D의 몫인 1억은 안 줘도 돼. 왜? B가 우선 변제권이 있으니까. 담보물권을 설정했으니까. 그러니까 원래대로라면 B가 이제 그 우선 변제권이 없다. 그리고 우선 변제권을 주장할 수 없으면 C 1억, B 1억, 그 다음 D 1억인데 지금 C가 가압류한 다음에 B는 담보물권을 설정했잖아. 그럼 B는 자기가 다 받아야 되는데 2억을 받아야 되는데 C한테는 어때? 자신의 그 우선 변제를 주장을 못해. 그러니까 C한테 1억 주고 D한테는 어때? 자신의 우선 변제를 주장할 수 있으니까 D의 1억은 자기가 가지면서 B가 2억을 가지게 된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네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되는 것이다? 여기에 B, C, D가 있다라고 하면 지금 B가 C가 가압류했으니까 C의 1억은 줘야 돼. 그치? 그리고 B도 1억 원래대로 치면 D도 1억인데 B는 지금 담보물권을 설정했으니까 우선 변제를 D한테만 주장할 수 있어. 야, 나부터 받아야 돼. 너 못 받아. 나부터 받아야 돼. 그럼 B가 2억을 받게 되고 C한테는 먼저 가압류를 이제 한 사람이기 때문에 C한테는 우선 변제권을 주장할 수가 없어. C의 1억은 그냥 줘야 돼. 그래서 B는 2억 원, C는 1억 원을 배당받게 되는 것이다.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는 것이고 3번 C만 가압류했고 이에 따른 가압류 등기가 되기 전에 B가 담보물권을 설정하면 이거는 B가 우선 변제권을 주장할 수가 있는 상황이죠. C보다 먼저 담보물권을 설정했으니까. 그럼 B는 2억 원을 받게 되는 거고, 그렇죠? C는요, 가압류했어도 아까 뭐라 그랬어? 안분배당만 받을 수 있다 그랬잖아.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비율에 따라 5천밖에 못 받는 것이고 D는 또 5천을 받게 되겠죠. 아까 같은 경우는 B가 D한테 뺏어온 1억 원은 담보물권으로 인한 우선 변제권이고, 그쵸? 지금 3번 같은 경우는 C는 담보물권이 아니라 그냥 가압류 등기니까 이 가압류 등기는 우선 변제권을 주장할 수가 없고 그냥 뭐만 주장할 수가 있다? 안분배당만 주장할 수 있다. 다만 뭐는 주장할 수 있다는 얘기야. 2번에 따르면 B한테 자신의 안분배당의 몫은 주장할 수 있다. 담보물권보다 먼저 설정했으면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는 거겠죠. 자, 4번 C, D가 모두 가압류했고 이에 따른 가압류 등기가 된 후에 B가 담보물권을 설정한 경우, 그렇죠? 그러면 B, C는 각각 1억씩 받겠죠. 전부 다 안분배당을 받겠죠. 왜냐하면 B가 담보물권을 맨 마지막에 설정했잖아. 그럼 C, D한테 전부 뭘 못해? 자신의 우선 변제권을 주장할 수가 없잖아. 그럼 C, D의 안분배당 몫을 다 줘야 돼. 이제 그 안분배당 몫이 1대1대1이잖아. 그러니까 C, D한테 1억씩 주고 B는 1억밖에 못 받게 되는 거죠. 이해되죠? 무슨 말인지. 그 다음에 5번 같은 경우는 B가 담보물권을 설정한 후에 CD의 순서로 가압류한 경우네요. 그렇죠? B는 2억, C는 1억 원을 배당받는다. 얘는 B가 담보물권을 설정했으니까 B가 2억 받는 건 맞겠네요. 그 다음에 CD는요. 아니 가압류는 그냥 안분배당밖에 못 받는다니까요. 그러면 B한테 이미 2억 원 줬잖아. 그럼 얼마밖에 못 받아? 뭐 C하고 D가 다 5천만 원씩 밖에 못 받는 거죠. 5천만 원씩 받는다. 이렇게 정리해야 맞겠네요.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는 겁니다.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렇죠?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아까 봤었고 2번 같은 경우는 그렇죠. A에 대한 이해 내용이 그대로 나와 있지만 경매가 개시되고 나면 그치, 현상 유지를 위해서 압류라는 것이 이루어진다.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제 순서하고 문장 순서하고 다르다는 점에 유의하면서 차근차근 끌어나갔으면 됐다라는 건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 자 기억과 니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인데요. 기억, 니은 모두 배당은 받을 수 있죠. 다만 기억 같은 경우는 담보물권자니까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고 니은은 우선 변제가 아니라 배당은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안분배당밖에 못 받는 말이야. 안분배당은 뭐야? 자신이 빌려준 비율만큼 받는 거야. 한 번에 자신이 우선 변제를 다 받는 게 아니고 그쵸?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4번 윗글을 읽고 추론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이네요. 자, 채무자가 정답인데 소유한 부동산에 대해서 담보물권자 이외의 채권자의 신청에 의해 가압류 등기가 맞춰진 경우에는 그치? 가압류의 효과는 이거 아까 얘기했잖아. 가압류를 한 다음에는
가압류를 한 다음에 담보물권을 설정한 사람들 사이한테도 가압류의 효과가 적용이 되는 거죠. 가압류 등기한 후에 담보물권을 설정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한테도 이 가압류의 효과가 적용이 돼서 어떻게 됐어요? 적어도 그 담보물권자는 가압류를 한 사람한테는 우선 변제를 주장할 수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가압류 효과가 일반 채권자들 사이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가압류 등기한 후에 담보물권 채권자, 담보물권자에게도 적용이 된다라고 보시는 게 맞겠습니다. 정답은 이렇게 해서 4번이 되는 거예요.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이 글 자체가 어떻게 이루어져 있느냐. 일단 채무불이행이 일어나 그러면 강제집행이 필요해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 강제집행의 절차는 그 목적물의 종류에 따라 달라. 부동산이냐 동산이냐에 따라. 부동산을 얘기하는 거고, 그럼 부동산의 이제부터 그 강제집행 절차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야. 경매 얘기했고, 경매를 한 다음에 그 경매로 나온 돈을 배당해야 돼. 배당의 원칙은 채권자들한테 공평하게 비율에 맞게 나눠줘. 안분배당. 예외적으로 담보물권을 설정해놨으면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어. 이 우선 변제권. 그 다음에 안분배당 한 사람들 중에 담보물권을 설정 안 한 사람들은 어떻게 할 수 있어? 압류하기 전에 가압류를 하면서 그 어떤 재산의 처분을 한 번 더 어느 정도 보존할 수가 있다는 거, 그쵸? 조치를 취할 수가 있다는 거,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금전 채권이 뭡니까? 일정한 지급기일에 돈을 지급받을 수 있는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법원은 뭘 신청할 수 있다? 강제 집행을 신청할 수가 있다. 채권과 강제 집행과, 그죠? 그 다음에 일반 채권자는 가압류라는 것을 통해서 처분 방지를 시도할 수는 있으나 담보물권자에 비해서 변제 순위는 낮다라는 거죠. 담보물권자가 먼저 있으면 담보물권자가 일단 우선 변제를 받게 된다 이겁니다. 물론 가압류를 한 뒤에 담보물권이 나왔으면 그 가압류한 사람은 담보물권자에게는 자신의 안분배당을 주장할 수 있었다가 포인트였습니다. 정말 어려웠습니다. 너무너무 어려웠는데 이거는 아마 여러분들이 정말 깊게 고민하고 찾아보신 다음에 제 영상을 봐야 인사이트가 딱 올 거예요. 그래서 이해할 수 있는 만큼만 이해하셔도 되고, 주말을 이용해서 조금 더 깊게 들어가 보시는 것도 좋고, 토론방에서 언제든 저에게 질문을 좀 던지는 것도 환영입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하시면 되겠고요. 오늘의 한 문장입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꿈을 간직하고 있잖아요. 반드시 그 꿈을 실현할 때가 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상황이 좋지 않아, 아니면 내가 지금 마음이 좋지 않아, 내가 요즘 사실 꿈이라는 것을 뭔가 실현하기에 내가 요즘 자존감이 많이 떨어져 있어. 그렇다면요, 여러분들 꿈을 아예 버리지 마시고요, 내놓지 말고 간직하고 계세요. 꿈을 꼭 간직하고 있으면 반드시 타이밍이 오고 때가 옵니다. 그럼 그 꿈을 꺼내서 실현하는 겁니다. 알겠죠? 여러분, 오늘도 글 읽느라 너무너무 고생하셨고요. 6평 대비해서도 그죠? 6평 보느라고 오늘 너무 수고하셨고, 6평 관련한 내용들도 저랑 같이 피드백 나누면서 궁금한 점들, 그리고 6평 때 어땠는지 저한테 얘기해 주세요. 알겠죠? 오늘 글 읽느라 너무너무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과제 제출하면서 다시 소통합시다. 오늘도 파이팅이야. 힘내자 얘들아.